자,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 해설 부분을 옮긴 해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파우스트 중에서 후반부 이제 왜 파우스트인가? 게테의 파우스트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절정에 달하다가 마침내 종전을 맞던 시기, 즉 1943년에서 47년까지 토마스 만은 캘리포니아 괴테는 미국 망명지에서 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집필했습니다. 이로써 16세기 전반에 마르틴 루터 시대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독일 정치사 및 문화사를 한 차례 결산한 지극히 독일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는 작품이라면 지독히 현학성을 띠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 박사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에 떠밀려 조국을 등재해야만 했던 독일의 대표적 지식인 호 예술가가 조국의 몰락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기원해야만 했던 기구한 운명과 내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실로 자기 고백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한 친구가 전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의 삶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전기소설의 서술자 차이트 볼룸이 스스로를 소설가가 아닌 전기기록자라고 눈에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품의 주인공인 허구적 작곡가 레버퀸이 마치 실제 인물이며 독일 정신사의 배경에서 구성된 그의 삶 역시 현실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작가의 서술 전략과 상통합니다. 결국 건실한 인문학자 차이트 블롬과 뼛속 깊이 비시민적인 예술가 레버퀸이 띠는 상반된 속성들은 작가 토마스 만 자신의 내적 단면들을 각각 드러냅니다. 토마스 만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적인 것과 예술가적인 것의 갈등, 그 경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역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의 사실적인 허구성 혹은 허구적인 사실성은 작품 속에서 크게 두 층위로 나뉜 서사적 시간에 의해 유지됩니다. 서사적 시간. 한편 전기 기록자 차이트 블롬에 의해 서술되는 시간은 허구적 전기의 주인공 레버킨이 걸어가는 삶의 노정을 따라 구취해야 됩니다. 이 삶의 노정은 1885년에서 1940년입니다. 다른 한편 전자가 서술하는 시간은 후자의 삶을 회고하며 전기를 기록하는 시간, 1943년에서 45년이죠. 이와 같은 서사의 이중구조는 이건 이제 푸가 대위법이죠. 음악에서 두 인물의 독특한 관계로 인해 서로 맞물리거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세월을 함께 거쳐온 두 인물 중 2살 연상에다 평범한 인문학 교수인 차이트 블롬은 자신과 달리 지극히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레버퀸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친구의 곁을 지켰으며 또 그의 삶을 회고하며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원리를 너무나 일찍 터득했던 친구가 대학에서는 관로 열고 마치 음악 내지 이에 대한 지배의 능력으로부터 도피하듯이 관로 닫고 신학 내지 악마학을 선택했다가 다시 운명처럼 음악 세계로 돌아와 작곡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상상 속의 악령과 계약을 체결해 평생 사랑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은 24년간의 광적인 자기 몰두와 천재적인 창작 과정이 그 내용입니다. 이 24년간은 1906년부터 30년까지죠. 이 기간의 첫 단계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열광하다 패배하고 독일 제국의 황제가 폐위된 뒤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동시에 희망을 품으며 결정적인 돌파구를 꿈꾸던 때와 맥을 같이 합니다. 또 점점 더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청재적 악상의 시기가 지나갈수록 악화되는 레버킨의 내주라는 히틀러의 집권 1933년이죠. 맞물려 있고 마침내 정신 천당과 분열에 빠져드는 나치 정권의 광기가 2차 대전과 국가적 몰락으로 치닫는 십전과 겹칩니다. 이 한 인물과 한 개인과 이 국가와 시대 그거랑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현실인식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주인공이 사망하고 1945년까지 독일의 패망 과정을 고스란히 겪는 것은 죽은 친구의 전기를 기록하며 이중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차이트 블롬의 몫입니다. 외로운 한 남자는 손을 포개고 말합니다. 신께서 부디 너희 불쌍한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나의 친구야, 나의 조국이야. 이처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천재술가 레버킨의 존재가 시대적 역사적인 현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간간히 펼쳐지는 독일 문화사 내지 정신사의 리뷰는 그야말로 매우 광대합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로마 교회 중심의 단일한 사고와 가치가 지배했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이에 반발하며 신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했던 루트의 대담한 인간성 담론과 파우스트의 안경과의 결탁도 마다하지 않은 초인간적인 창조성 추구를 넘어 개인의 신적인 주관성과 자율성에 심취했던 인문주의를 거친 후 19세기 말 니체에 의한 신의 거세에 이르기까지 독일 정신의 끊임없는 자아 해방과 자기 신격화가 어느덧 자기 함몰에 덫이 걸리고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가게 되는 긴 과정에 대한 성찰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가장 지적이고 음악과 철학이 그리고 문학까지 세계 최고였던 이 독일에서 어떻게 그 광기에 1,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가 탄생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 지성과 광기와 야성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토마스 만은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겪는 그의 문학적 자 레버킨의 운명을 통해 독일인의 운명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전적 얘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이 투영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술가이든 주인공이든 그죠? 이때 특히 자기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술가적인 그리고 일반 시민적인. 이때 특히 그의 평생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니체를 파우스트, 레버킨의 모습에서 뚜렷이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에 내지는 구원의 희망과 맞물려 있다. 니체를 파우스트, 그죠? 네. 니체가 파우스트, 레버킨의 모습에서 뚜렷이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이 제가 그렇죠. 너무나 비범하기에 죄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비범하기에 죄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그 시대가 그랬죠. 스스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더 이상 아무도 그런 삶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산 순교자적인 인간은 물론 예수의 행적을 철저히 쫓는 신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독일적인 존재 방식을 대변합니다. 독일 정신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작가 토마스만 자신의 자기 탐구이며 동시에 이 작품에서 그려진 독일인의 친자연적인 낭만주의, 즉 문명에 대한 깊은 회의와 비성주의, 특히 혹은 특유의 내면성에 내재된 빛과 그림자의 냉정한 패러디식 작가의 자기 패러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베버의 마탄의 사수부터 거의 바그너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실로 청적이고 다중적인 구조의 파우스트 박사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 심리학적 이해와 미학적 감각은 독자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자 동시에 많은 재미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매우 폭넓은 정치사적, 문화사적 세부 지식, 지극히 복합적인 작품 소재와 모티브의 섬세한 연결은 독서의 즐거움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충분합니다. 넓게는 독일은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종교성과 파우스트 정신, 또 인문주의 사상과 발전사, 삶과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넘어 서구 독일 음악과 그 이론에 대한 깊은 감각과 이해, 이 바하가 나옵니다. 베토벤이 나오고요. 대위 푸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시간적 공간적인 구성, 음악적 언어의 음악으로서의 직감적인 전환, 중요한 말이죠. 또한 세기 전환기 유럽 및 독일의 역사적 사건과 독일의 정신적 지형, 그리고 좁게는 작가 토마스만의 개인적 삶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의 장면들, 기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생생한 모습으로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작곡을 하듯이 매우 체계적으로 서로 조화시키고 연결하는 작가적 상상력과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덧 깊은 감동과 충격을 번갈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 유명한 토마스만적인 문체, 즉 끝없이 이어지는 특유의 장문과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변적인 언어 유희들, 게다가 자기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중언, 부언 등은 우리말 번역자에게는 고통 그 자체를 안겨다 주기 일쑤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렬적인 문장의 우리말과 달리 종속적인 문장에다 그 중첩까지 가능한 독일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대체되기 어려운 수많은 개념들과 표현들은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념적이죠, 독일은.
토기 작가의 문체는 서술자의 특성이나 서술되는 인물 및 사건의 역사성 관계, 궁극적으로는 적분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임의로 치든 쉽게 풀어내는 방식은 적지 않은 문학적 위험을 동반하기 쉬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토마스만의 작품 전체가 되는 형식이나 주제의 여러 특징에서 집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파우스트 박사의 우리말 번역이 지금까지 드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오역을 양산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옴기니가 해설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윤곽이 일단은 하드웨어가 그려지죠.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음악적인, 문학적인, 그리고 모든 걸 집대성하는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이 책은 실로 최고의 그런 인문학적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만 말년의 양식 최고의 작품이죠. 파우스트 박사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